네, 지난주 드디어 30개월 만에 연준이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고금리의 시대는 접어들고요. 현금 가치가 낮아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리스크와 호재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분하게 좀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저희도 분석해 볼게요. 강승원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연준이 B컷을 단행했습니다. 반응이 첫날은 없었어요. 물론 맞아요. FOMC가 늘 그렇지만 하루 이틀 뒤에 제대로 된 해석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딱 이틀 뒤에 반응한 것처럼 B컷으로 빅 랠리가 이제 나오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될지. 이때 고용지표가 좀 안도하게 나왔잖아요. 금리보단 고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해석 유효할까요? 이게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의 질문이 파월이 먼저 움직였고 네.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기는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처럼 인하 사이클이 개시될 때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로 개시됐던 적이 01년도, 07년도 사례가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01년도, 07년도 모두 다 IT 버블 금융위기 같은 경기 침체로 귀결됐던 사례인 거잖아요. 그럼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지금은 아닌데 가능성은 있으니 일단은 보험용으로 빅스텝 인하를 시작하자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첫날보다는 고용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인 게 파월의 콜은 지금은 아니야. 근데 고용에 따라서 침체로 갈 여지가 있으니 우선 보험으로 50bp 인하를 시작하자거든요. 그럼 시장 판단은 명확하죠. 그래? 그럼 지금부터는 고용을 보면서 고용이 만약에 침체로 가는지 안 가는지 여부만 보면 빅스텝으로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냐 아니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냐 이걸 판단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고용이 왕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연준도 정부도 아니고 고용 그 자체가 시장을 결정하는 왕이다.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만 그럼 계속 따라가면 될지. 이번 주 말에 이제 월말에 기대하고 있는 PC 물가지수 있잖아요. 파월이 이번에 물가에 대해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더라고요. 물가 말고 이젠 계속 고용만 보면 될지 경기 침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변수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고용만 따라가면 되냐라는 질문도 그렇긴 한데 고용이 후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고용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게 나오면 이미 늦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보다는 고용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전히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1년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7%, 8% 그리고 저희가 2022년에 9%를 봤었죠. 그때 물가를 잡겠다고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각오한 금리 인상이 나섰을 때 시장 일각에서 이 정도 올리면 경기가 망가질 거니까 더 못 올릴 거야? 이런 논리들은 다 죽은 포지션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는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그 어떤 논리도 수면 않는.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인 거죠. 네. 지난주 주말에 보시면 지금 연준의 치프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월러 이사가 어떤 기자회견을 발표하냐면 내가 사실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정책 발표 이전 일주일 정도는 기자회견을 안 하는 네. 시기를 갔거든요. 그 직전에 월러 이사가 나는 25bp를 선호해라고 해놓고 50의 표를 던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사이에 발표됐던 PC를 봤더니 야, 더 이상 물가는 우리한테 발목 잡을 것 같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하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냐면 더 이상 연준에게 지금은 물가의 재반등 우려는 당연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은 메인은 아니에요. 저희가 물가 때 겪어봤지만 메인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뭔가 포지션 잡겠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연준이 빅스텝 인하에 나설 정도로 꽤나 갈급한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빅스텝에 나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때문에 나섰냐? 어쨌든 고용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그럼 그 불확실한 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물가보단 고용이 역시나 핵심 보고 있습니다.
쏙쏙 들어오는 이 설명 때문에 바로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용이 왕이다라는 계속 핵심적인 멘트를 날려주셨고 이제 올해는 FOMC가 2번 더 남아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QT와 관련해서 또 금리와 관련해서는 그럼 추가 행보는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우매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만 보면 이제 계속 따라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측할 만한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정책 관련? 그러니까 사실 우매한 질문이 아닌 게 연준도 몰라요. 연준도 그래서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고용에 따라. 이번에 연준이 줬던 그 SEP라고 수정 경제 전망 숫자를 보면 실업률 4.4%가 기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이 실업률이 4.2%, 정확히 4.22%인데 네. 4.4%를 터치하지 않는다면 점도표대로 25bp 인하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번에 연준의 콜에 따르면 실업률이 4.4%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본인들의 전망 경로도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실업률이 4.4%를 터치할 경우에는 기본 시나리오가 연말까지 25잖아요. 네. 추가적인 빅스텝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치프 이콘 역할을 하고 있는 월러가 지난주 주말에 했던 얘기도 그렇습니다. 고용이 중요한데 지금은 괜찮아. 근데 우리의 전망보다 안 좋아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빅스텝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심플합니다. 4.4를 터치하지 않으면 25고요. 4.4를 터치하면 추가적인 빅스텝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4.4. 매번 고용지표 전에 그럼 시장 불안에 떠는 그런 움직임이 재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되게 예민하신데 사실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응답률이 25%밖에 안 되는 설문조사라면 믿으시겠어요? 잘 납득이 안 되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전체 인원 중에 3분의 1도 청구를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과거처럼 의미 있는 선행지표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월 초에 발표되는 전국 단위 고용지표, 월 말에 발표되는 주별 고용지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본 게임은 매월 초 발표되는 전국 실업률 그리고 신규 취업자 수 이게 본 게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아마 연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매한 질문을 하셨는데 연준도 정확하게 확신할 수 모른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기억해 보시면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반년도 안 돼서 빅스텝 인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인하 2주 전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파월, 월러, 윌리엄스 같은 연준 리더십의 삼두 마차가 다 25 얘기를 꺼냈는데 본인들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50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정해놓은 코스는 아닌 거고 네. 그러면 저희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기준선을 정해두고 대응하면 되는 거고 네, 네. 그 기준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업률 4.4%를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빅커지냐 아니면 25bp냐 이번에 첨예하게 대립했고 그게 왜 중요하냐의 배경으로 또 다시 가보면 블랙 먼데이를 야기했던 이 엔달러 환율의 흐름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팀장님. 지금 일본에선 일단 금리 동결했고요. 우에다 총재도 이번 기자회견 비둘기파적이었는데 라는 해석이 우세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안도하면 되는 것인지 인상 기조 유지하면서 미국 상황 보겠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엔케리 청산 관련된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어떤 말씀 드리냐면 3월 달에 일본은행이 금리 올릴 때는 엔케리 청산 관련된 이야기가 아예 없었죠. 저희 3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도 금리 내린다고 막 했었거든요. 드디어 인하한다? 그러면 그때도 일본은 금리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벌어지지 않았고 8월 초에는 사단이 벌어졌냐? 핵심은 N캐리라고 하면 저희가 N으로 조달하는 거잖아요. 조달 쪽.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조달해서 뭘 사는 것까지가 거래의 핵심이죠. 돈 빌려서 돈이 될 만한 미국 주식 혹은 호주 달러를 산 거예요.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데 3월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조달 비용 좀 올라와도 미국 주식에 대한 강한 확신들이 있었고 호주는 심지어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호주 달러에 대한 확신도 있었는데 네. 8월 달에 문제는 뭐였어요? 직전에
미국의 침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엔비디아에 대한 고민들, 네. 투자 대상에 대한 고민이 흔들렸을 때 엔켈의 청산이 벌어진 거거든요. 조달이 아니라 투자가 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에다가 핵심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고용이 결국은 왕입니다. 미국 고용으로. 알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국내로 마무리해 볼까요? 10월에 이제 금통위 우리도 인하하게 될지 지금 한은에서 가장 깊게 고민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뭐 계속해서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빅스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10월에 안 하면 또 빅스텝을 해버리면 11월 그리고 내년 초에 연속 인하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 하는 입장에서 연속 인하, 흔히 말 연준의 머리채 끌려가는 인하는 제일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10월에 해놓고 기다리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이비 스텝이 나올 가능성은 큰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이 호흡 스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유동성 흐름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강승원 채권전략팀장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출발 성공투자도 물러갈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